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티, 저는 오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인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IT 업계에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챗 GPT라고 하는데요. 사람의 영역을 네. 허무는 수준의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한번 체험해 보셨습니까?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어땠습니까? 하면 할수록 얘하고 대화를 할 때 조금 더 새로운 말을 걸어서 새로운 답을 좀 얻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인간에 대한 얘기라든지 챗봇에 대한 외로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글로 물어봤을 때하고 또 영어로 물어봤었을 때 더 풍부한 표현을 해줘서 그런 것들 보는 게 재미 좀 있었습니다. 네,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정해진 답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상당히 흥미로운 영역인데 오늘 인포맥스 D에서 바로 인공지능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디지털 자산에서 금융 그리고 IT 정보까지 오늘도 꽉 찬 블록이 돼서 여러분들 디지털 세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발하시죠. 네, 차고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균형 잡힌 전문가의 인사이트 만나보겠습니다. 인포맥스 인사이트입니다. 오늘 만나볼 분은요, 커먼 컴퓨터의 김민현 대표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커먼 컴퓨터 김민현입니다. 네, 인공지능 등장한 지 상당히 오래된 그런 이름이죠. 그렇죠. 그만큼 차츰 이제 사회를 바꾸는 그런 요소로서 굉장히 그 패러다임 변화를 끌어내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오늘 김민현 대표와 함께 인공지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얘기한 것처럼 인공지능 우리가 굉장히 친숙한 단어긴 한데 정확히 이게 진정 인공지능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면 답을 못하겠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인공지능의 학문적인 정의는 그 소프트웨어나 알고리즘이랑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프로그램을 말할 때는 인풋이 들어가면 아웃풋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산기처럼 그렇죠. 행동하는 거를 알았다 그러면 입력과 출력이고. 네, 입력과 출력이. 근데 이제 인공지능은 그것을 입력과 출력을 아예 입력으로 같이 넣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질문을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입력과 출력이 있을 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우리가 좋겠어? 라고 해서 아웃풋으로 나오는 게 알고리즘이 나와버리니까 다이나믹하게 변화하는 프로그램이 나와서 세상과 인터랙션 하면서 또 데이터를 만들어내겠죠. 그럼 또 알고리즘을 업데이트하고 이러한 체계가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를 또 써주셨는데 이제 인공지능과 또 다른 단어잖아요. 그렇죠. 특히 요즘에 유튜브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알고리즘이 상당히 똑똑하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좀 두 개가 다른 개념이죠? 네,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명확한 목적성을 가지고 입력과 출력이 정해져 있다고 하면은 예. AI 같은 경우는 그 입력과 출력이 세상과 인터랙션하면서 어떻게 이 프로세스를 디자인할 것인가에 더 초점이 많이 갔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고리즘은 이제 명령어를 검색자가 넣었을 때 이거를 어떤 값을 도출하도록 이끌어낸 것까지 완료되어 있는 게 알고리즘이고. 네, 그래서 개발자가 보통 만드는 그렇죠. 거고. 예, 인공지능은 그런 알고리즘이 나올 수 있도록 선택을 하게 만들어 놓은 게 인공지능이다. 맞습니다. 말 그대로 인공지능이네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알파고 시대도 있었고요. 현재까지 오기까지 한 20년 정도는 제가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 초기부터 지금까지 살짝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들어볼까요? 사실 컴퓨터의 역사와 인공지능의 역사가 계속 같이 갔었는데요. 예. 정말 너무도 기초적인 컴퓨터라서 이것도 인공지능인가 싶을 때부터 이거 인공지능 아니야라는 얘기를 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최근에 접했었던 거는 딥블루 같은 이제 체스 뭐 이기는 그런 사례도 되게 좋았었고, 근데 이제 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게 그 당시는 아까 말씀드린 좀 알고리즘에 가까운 엑스퍼트 시스템이라고 해야 될까요? 개발자가 많이 만들어야 되는 짜놓은 구조에서 시작해서 알파고 같은 경우로 들어오면은 이제 데이터 생성에서부터 이제 알파고 제로 단계로 가면은 이제 개발자가 튜닝을 하지 않게 됩니다. 데이터를 계속 건드리고 점점점 모델이 오랜 기간 그 데이터를 보면서 아예 풀뿌리로 학습을 하는 그런 식의 이제 모델이 나오게 되고, 모델은 거대화되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이제 GPT-3, GPT 3.5까지 가면은
이제는 정말 모든 데이터를 다 그 안에 넣어놓고 우리가 그 되게 단순한 프롬프트라는 것만 입력을 하면은 거기서 실행이 되는 구조까지 이렇게 왔다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인공지능을 식물에 좀 제가 스스로 비유를 해보자면 보통은 이제 어느 방향으로 키울지를 관 같은 거를 대서 이렇게 유도를 하게 해서 결과를 그렇죠. 도출한 게 초기, 알고리즘이고 네. 이제 기존의 것이라면 네, 인공지능은 그냥 나는 물만 주는데 알아서 학습하고 알아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 그렇죠. 스스로 결정한다. 네. 뭐 이렇게 보면 되나요? 점점 그 방향성을 열어두고 트레이닝을 하고 내가 쓰고 싶을 때 그것만 이렇게 추출해서 쓰는 방식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죠. 굉장히 뭐 지금 인공지능 시대가 왔다라고 할 것 같은데 네. 최근에 보셨을 때 인공지능이 활용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산업적으로 네. 뭐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모범적인 사례는 이제 테슬라의 운전 AI인데 네. 제가 이걸 뽑는 이유가 운전을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운전을 하면서 동시에 학습이 되는 구조를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AI 관리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운전 AI를 되게 높게 평가하는 편입니다. 수집과 학습이 동시에 가능하다. 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왜냐하면 운전이라는 행위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모든 도로 데이터와 모든 사용자 패턴을 다 넣어서 완벽한 운전을 만들어도 그 다음날 바로 망가질 거거든요. 예. 다음날 바로 사고가 바뀌니까요. 나고 처음 보는 데이터가 들어올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훨씬 중요한데 그리고 운전이라는 거는 프로그램이 그래서 될 수가 없는 거죠. 고정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산업 방식이 뭐 한글과 컴퓨터 2002 뭐 이런 식으로 뭐 버전 1.0, 2.0 이렇게 패키지해서 출시했다면 인공지능은 나가는 순간부터 변화해야 되는 그 구조를 만들어야만 산업이 성립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게 사고 방식을 하잖아요. 아침에 네. 나갈 때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수많은 판단을 하듯이 딱 정해진 답만 해줬었던 게 과거라고 한다면은 대표님께서 계속 주목하시는 거는 과거 인공지능이 아니라 좀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맞습니다. 지금 현상을 네. 받아들이고서 자신만의 답을 내놓을 수 있는 인공지능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쪽 때문에 테슬라 쪽을 이야기하셨던 거죠. 네. 그러면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보면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대중 입장에서는 인공지능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이제 세 글자짜리 하나 알파고가 있습니다. 이제 대표님께서 때마침 16년에 구글에서 이제 인공지능을 좀 만지셨던 개발자 출신이시니까 여쭤보는데 그 알파고가 이제 산업적으로 지금은 어떤 쪽으로 쓰이고 있습니까? 알파고 자체는 이제 접었죠. 근데 제가 본 건 뭐였냐면 사실 알파고가 제 창업 계기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알파고를 내부에서 먼저 봤죠. 예, 구글에서. 조금 일찍 이제 돌아가는 구조나 이런 거 보니까 이거 좀 심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심했다. 구글만 하겠다는 건가 앞으로 AI는? 그러니까 좋은 쪽인가요, 나쁜 쪽인가요? 그러니까 안에 있으면 괜찮은데 예. 밖에 나가는 제가 그때 오픈 소스 활동도 좀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예. 좀 약간 미안한 감도 되게 많이 들고 이렇게 하면 오픈 소스 AI는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자원을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네네. 그 당시는 정말 뭐 한 5천만 원, 1억 이런 정도의 컴퓨터만 사는 것도 되게 이상한 생각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뭐 사실 수백억대 컴퓨터도 세팅해서 AI 하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알파고가 나오고 나서 활용 사례는 신기하게도 릴라 제로라는 오픈 소스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알파고는 2주 만에 구글이 뚝딱해서 1등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갔다면 오픈 소스에서는 어떻게든 따라해 보려고 개발자들이 스스로 모여서 스스로 자원을 기여해가지고 그게 이제 릴라 사범이라고 요즘에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에 바둑계에서 쓰이는 산업 구조는 그 릴라 오픈 소스에서 브랜치를 딴 바둑 AI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폐쇄적인 그 한 회사가 만든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이 이제 오픈 소스 열린 개방 네트워크에 영향을 줘서 새로운 인공지능으로 지금 키워나가고 있다. 네. 지금 보니까 지금 운영하고 계신 커먼에서는 이제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뭐 판매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네. 직접 사용자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픈소스 스타일로 네. 만들도록 하는 거를 좀 유도하고 있는데 네. 사용자가 만든 형태는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인공지능이라는 게 우리가 누가 만드냐라고 예. 했을 때 지금은 대기업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렇다고 했을 때 제가 주목한 거는
오픈 소스라는 이니셔티브가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 뭐가 부족한 걸까 했을 때 결국 자원 문제 그리고 협업 구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예전에는 소프트웨어는 천재 개발자 한 명이 그냥 뚝딱뚝딱 밤새서 만드는 이미지잖아요. 네, 그렇죠. AI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데이터 수집에서부터 세상과 인터랙션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전혀 다른 협업 구조가 필요한 거다라고 해서 이제 AI 네트워크라는 그런 이제 블록체인도 만들고 협업 구조도 만들고 사용자가 AI를 만들 수 있게 계속해서 툴도 제공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AI를 만들면은 그 뭐가 좋아지는 건가요? 좋아진다기보다는요. 그 좋아진다는 표현이 네. 이제 그 명제가 바뀌는 건데 AI가 프로블럼 솔버가 아니라는 거죠. 더 좋고 더 성능 좋은 AI를 네. 만드는 게 아니라 더 다양하고 더 재밌는 AI를 만들려면 뭐 여자친구 AI를 만든다고 해도 커뮤니티에서 쫙 네. 뿌리면 정말 별의별 여자친구가 다 나올 텐데 오픈 AI 여자친구 재미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의 이제 다양성과 컨텐츠적인 측면에서 굉장한 강점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를 더 고난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드는 AI가 아니고 네, 각 분야에서 쓸모를 좀 더 많이 맞습니다. 만들려고 하는 AI로 지금 키우고 싶으신 네. 거잖아요. 그러면은 방금 전에 얘기를 하는 거를 들어보니까 AI는 그러면 어떻게 만드는 거야? 그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사실 잘 안 되거든요.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AI를 저희는 특히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고 있어요. 근데 좀 특이한 점이 제일 처음에 서버 제공자부터 시작을 합니다. 서버 필요한 거니까 네. 이것도 우리 네트워크에 포함시켜야 된다. 그래서 자원 제공자 그리고 개발자 당연히 있어야겠죠. 근데 마지막으로 또 크리에이터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AI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컨텐츠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블로그 글을 블로그만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라이터가 좋은 글을 써줘야 그 블로그 플랫폼이 흥하는 것처럼 AI는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붙어서 기획자든 디자이너든 이것을 포지셔닝하고 마켓에서 어떻게 이해를 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협업 구조를 만들어서 이제 티밍을 할 수 있게 하는 구조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너무 약간 집단 지성에 가까운 그런 형태의 인공지능인 것 같은데 그럼 AI 플랫폼을 지금 누구나 할 수 있게 공개해서 하는 걸로는 수익이 어떻게 나는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수익이라는 단어보다는 토큰 이코노미, 그 경제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건데 우리가 다양한 주체가 모여서 나는 서버를 기여했어, 나는 개발력을 기여했어, 예. 나는 디자인을 기여했어라고 했을 때 그 기여도를 측정을 해서 커뮤니티에서 인센티브 구조를 가져가는 거죠. 네. 그러면 커먼 컴퓨터가 또 기여한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인센티브를 가져가고 최종적으로 AI 아웃풋은 다양하게 계속 나오고 그 AI가 그 커뮤니티에서 또 이렇게 또 협력을 또 자기끼리 또 하겠죠. 그러면 이제 컴포저빌리티가 생기니까 AI끼리 연결이 된다 해서 저희는 인터넷 for AI 뭐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해한 걸로 보면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만든 인공지능을 판매하거나 그걸 통해서 뭔가 프로그래밍을 해서 이걸로 소프트웨어 형태로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에 내가 이 인공지능을 제공하고 만들 수 있도록 할 테니 여기서 발생하는 생태계 수익을 나누자 이 맞습니다. 컨셉으로 가고 계시네요. 네, 연결을 하겠다는 일종의 거고. 다오 같은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네. 그 자체도 블록체인 방식으로 해서 규정이 좀 되어져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 프로세스와 합의 과정, 토론 과정을 계속해서 디자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과 이제 블록체인을 또 접목하려는 시도가 아마도 거기서 나오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을 접목한 블록체인 메인넷을 직접 개발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네. 건가요? 이 이름은 이제 AI 네트워크라고 돼 있고요. 예. 저희가 2018년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디자인을 했던 건데 주요 차이점은 유스케이스에서 좀 많이 디자인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은 그 기반이 비트코인이 이제 말 그대로 코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파이낸셜 유스케이스를 중점적으로 디자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이낸스에 제일 필요로 한 요소 중에 틀리면 안 된다라는 게 있거든요. 모두가 같은 밸류를 바라봐야 된다. 이제 싱크로너스한 방식으로 해야만 돌아가기 때문에 느리고 안전한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구글에서 이제 빅데이터나 이런 걸 하다 보면 구글 검색 결과는 모든 장소에서 다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 검색 결과랑
미국에서 한 검색 결과랑 우리 집에서 한 검색 왜 결과랑 그러죠? 조금씩 다 달라요. 왜냐하면 그 데이터가 합의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게 이제 분산 처리는 어싱크로너스하게 하는 거고 그 중에 이제 구글의 코어 테크놀로지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빅테이블이라든가 맵리듀스라든가 이런 것이 분산 컴퓨팅에서 쫙 나눠주고 대충 취합하고 쫙 나눠주고 대충 취합하고 그래서 그 철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AI 네트워크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많이 처리하는 대신 그 합의 과정에서의 코스트가 이제 줄어들고 꼭 필요한 것만 합의하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럼 장점이 속도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속도와 이제 연산량. 속도와 연산량에 네. 있어서. 그러니까 G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앙 서버에서 처리하는 이 분산 데이터를 이제 스스로 서버가 체크해서 인공지능이 있겠죠. 네. 거기서 이제 결과를 도출하면은 이제 블록체인을 도입했을 때는 각자의 역할에서 서로 합의를 좀 이루는 구조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은 인공지능은 어찌됐든 간에 서버가 필요한 구석이 있고 네. 근데 블록체인은 각자가 이제 따로 있고 여기서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탈중앙성을 가졌고 여기는 중앙성을 가졌으니 성격상 잘 안 맞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이제 그 전에 페더레이티드 러닝이라는 분야가 있었어요. 네. 컴퓨터가 여러 개 흩어져 있을 때 어쨌든 모아서 하면 좋은 거 아니냐라는 분야가 있었는데 네. 그게 유행이 지났거든요.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면 데이터 센터 큰 거 만들어가지고 무조건 다 하드웨어적으로 그렇죠. 집약적으로 해가지고 트레이닝을 해야 코스트 이피션시가 나온다. 네. 라고 해서 완전 칩 레벨까지 이제 그 리서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면 대기업 주도의 결국은 자본력, 이 집중이 돼야지 좋은 AI가 나오는 구조가 말씀하신 것처럼 맞는데 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아까 창업 동기가 알파고와 릴라제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알파고는 그렇게 해서 2주 만에 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6개월, 1년 걸려서 커뮤니티에서 한번 다시 해석해서 우리한테 유용한 커뮤니티 버전 이것보다 좋지는 않지만 얼추 따라가는 버전으로 커뮤니티가 더 많은 다양성을 중요시하는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혹시 그러면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지금 나온 좀 대표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네, 저희 AI 네트워크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요즘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AI NFT라는 분야에 AI 집중을 NFT 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더리움이 NFT 발행하는 것처럼 AI 네트워크도 NFT를 발행하는데 차이점이 AI 아까 말씀드린 그런 파이프라인에 아이디를 붙여서 NFT를 발행을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은 JPG 이렇게 정지된 화면 이거를 NFT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변화하는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NFT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유저가 느끼기에는 마치 그 해리포터 보시면은 네. 액자가 살아 움직이거든요. 신문도 움직이고. 네, 신문도 움직이고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AI를 NFT 했다는 거는 액자는 고정인데 그 안에 게 내 데이터랑 눈을 마주치고 반응을 하는 거죠. 데이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하나를 파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정장 컵을 파는 게 아니라 이 컵 자체를 팔게 되면은 그 안에 담아 있는 건 아무거나 담길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거를 AI NFT라고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네네. 그릇을 파는 느낌. 네, 그릇을 파는 느낌이다. 이제 이해가 좀 되네요. 네.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슈가 좀 되는 게 아까 뭐 이루다도 잠깐 우리가 얘기했고 예. 다양한 챗봇도 이야기를 했고 MS에서 예전에 만들었던 챗봇도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윤리적인 문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을 것 네. 같아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AI 업계들이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나온 오픈 AI도 보면은 전문 윤리 팀이 있어서 전문 굉장히 많은 검수를 한 거 했고 네. 그리고 심지어 그걸로 페이퍼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윤리적인 게 무엇인가 또 규정을 정한 해가지고. 거군요. 네. 그래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에틱스 페이지가 굉장히 잘 써 있습니다. 전문가가 쓴.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아까 이루다 사례는 이제 시행착오가 있긴 했지만 사회적인 토론을 거쳐서 다시 또 출시를 했죠. 그래서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바라보는 또 하나의 다른 관점은 뭐냐면 이렇게 전문가 주도의 윤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풀뿌리 윤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곧 커뮤니티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커뮤니티 드리븐 AI가 점점 활성화되어야 우리가 토론을 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거기서 나온 윤리를 수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틀린 답일지언정 그 틀린 답을 우리가 빠르게 인지하고 또 다시 더 좋은 답을 낼 수 있는 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좀 저희의 목표이기도 하고 좀 시급한 과제이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과제인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진 않고요. 네, 느리고 길게 가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빨리 규정을 이렇게라고 하면 편하기 때문에 이제 규정을 정하는 것 같은데 네. 자정작용을 이제 기다리기에는 네. 좀 폐해가 크다라는 생각들을 해서 또 우리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뭐 챗봇을 이야기할 때도 윤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사실 각자의 합의를 통해서 이 윤리적인 기준을 삼는 게 상당히 시간도 걸릴 것 같고 네. 마치 그 로봇의 3원칙 같은 네. 대원칙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 인공지능이 사회에 위해를 가한다기보다는 최근에 저 같은 경우도 좀 무서운 게 인간과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이 구분이 안 가기 시작하는 게 더 무섭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흥미로운 토론을 많이 했었는데요. 예.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어떤 글을 봤는데 이 글이 나를 공격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AI가 만들었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AI를 만든 사람은 그걸 의도하지 않았을 때 그게 그 회사가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 회사를 탓할 수나 있는데 예. 이제 저희는 또 블록체인을 하다 보니까 그게 네. 또 커뮤니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아까 자원 제공자가 잘못한 건지 개발자가 잘못한 건지 크리에이터가 잘못한 건지 책임 소재 또 인센티브는 부분이어지고. 또 다 나눠져 있고 이런 예.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오히려 말씀하신 뭐 대원칙 이런 구조로 그 잡아주는 건 필요한데 그것만으로 해결되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문제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노룰 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룰이 없는데 룰이 계속 생겨나는 구조. 그리고 계속 바뀔 수 있는 구조. 그래서 룰도 코드여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룰도 코드해야 된다. 네. 그렇군요. 이제 기술적인 AI라고 하는 것과 이제 우리가 이제 사업을 통해서 갖고 나가야 되는 AI, 각 대기업 같은 데서 쓰는 AI 이게 상당한 그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네.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대기업이 쓰는 AI가 더 가까운 것 같긴 한데 지금 보면은 현실적으로는 개발자로서 아니면은 회사가 쓰는 AI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가장 우리 AI 인더스트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좋다는 엄청 많잖아요. 예. 그래서 너 써 하면은 아무도 안 쓰는 거예요. 음. 너 그러면 이거 여기서 쓰고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케팅 메시지를 엄청 잘 뽑아주던데 그럼 너 마케팅 할 때 이거 쓰고 있어? 했을 때 미미한 부분을 이제 하거나 실제적으로 뭐 밸류 캡처를 못하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 저는 그거의 본질적인 문제가 AI를 프로블럼 솔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의미냐면 비유를 하면 저희가 소를 가지고 논을 갈면 엄청 비효율적이잖아요. 트랙터로 써요. 왜냐하면 소는 근데 트랙터보다 가치가 없냐 하면 아니거든요. 소가 이제 GPT-3인 거죠. GPT-3에는 이미 너무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서 얘를 트랙터로 만들긴 너무 쉬워요. 이제 트랙터가 되죠 하면 밭을 잘 갈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런데 소는 트랙터로 쓰는 순간 비용 효율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문제 해결적 접근이 아니라 소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소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새로운 인더스트리가 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앞으로 펼쳐질 메타버스 세계라던가 그런 것들이 이제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훨씬 크니까 그쪽을 바라보자라고 봐도 될까요, 그러면? 네. 그리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스큐모피즘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전에 거를 자꾸 풀려고 해요. 그렇죠. 근데 전에 거는 이미 풀려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효율화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요걸 요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요걸 다음 단계로 가져가는 노력을 하면은 훨씬 재밌는 일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발전 방향까지 함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올해 많은 발전이 있었던 인공지능 업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산업으로서 2023년은 어느 방향으로 발전하리라 보십니까? 2023년은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는 프로그램의 시대일 것 같은데요. 네, 잠시 풀어서 말씀해주시면. 그걸 풀어서 설명하면 기존까지는 소프트웨어 우리가 1.0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개발자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시대였다. 예. 그런데 이제는 누구나 데이터를 넣으면 프로그램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예. 누구나 마치 우리가 블로그가 나왔을 때 누구나 기자가 되고 누구나 라이터가 된 것처럼 이제 누구나 프로그래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프로그램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그 와중에 저희 같이 이제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시도들, AI를 연결하는 시도들이 같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더리움을 인터넷 폴 프로그램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그럼 프로그램을 다시 낳는 과정이 생겨요. 그래서 프로그램의 개수가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흥미로운 인공지능 이야기 오늘 김민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티 다음 코너 해시 라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크립토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썰로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해시 라운지 바로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당신이 잠든 사이에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멈추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정말 이 성장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점점 우리 주변에 다가오다 못해 점점점 사용처들도 많아지고 있잖아요. 코인, 비트코인의 어떤 이렇게도 사용되고 있다 뭐 이런 어떤 사용처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이제 이렇게도 쓰인대요 이런 것들 좀 역시 있을까요? 비트코인 사용료에 대해서는 이제 비트맥시 계시나? 변기사님이 잘 그가 나설 때가 왔군요. 네, 그의 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파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요즘 비트코인이 사용되는 사용처들은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접한 뉴스 중에 재밌는 거는 그 미국 프로축구 풋볼 리그 선수 중에 러셀 오쿵이라는 선수가 그 연봉 1,300만 달러래요. 연봉의 절반을 비트코인으로 받겠다라는 선언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주로 기업들과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런 딜이 성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네. 제가 왜 1회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잭 멜러스라고 하는 발음 좋아요. 네. 하는 회사, 네. 그 회사가 이 러셀 오쿵 선수와 이제 파트너십을 맺어서 네. 우리 앱을 이용해서 연봉을 받아라. 그러면 이제 그 기업 환전도 해주거든요. 달러와 비트코인과. 그래서 달러로 절반 받고 비트코인 반 환전해주고 요걸 이제 약간 프로모션처럼 하는 거예요. 딜이 네. 있었구나. 또 이제 비슷하게 하는 곳이 그 UFC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프란시스 은가노라고 헤비급 챔피언입니다. 은간호? 네. 은간호. 은가노 아시죠? 알지 이름. 은가라고 갖고 깜짝 놀랐어. 은간호는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은가노도 비슷해요. 은가노는 이제 캐시앱이라는 앱과 연계를 맺어가지고 대전료의 절반은 비트코인으로 받는다. 이런 이제 프로모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비트코인 관련 솔루션 앱들과 스포츠 선수들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 연봉이나 어떤 대전료 같은 것들을 비트코인으로 받는 그런 실사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요. 네. 나중에는 계속 이렇게 발전하다가 뭐 회사원들도 월급을 뭐 절반 정도 소소하지만 절반 정도를 코인으로 받고. 안 그래도 그거를 좀 회사에서 검토를 해봤는데 그래요? 실제로? 네, 회계 처리가 굉장히 어렵다. 아직은 좀 네, 아직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진짜 불과 몇 년 뒤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한국에서는 이제 현행법상 네. 그 법정 통화로만 임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으로 줄 수는 없는데 그렇지. 근데 뭐 복잡하게 계약서를 쓰고 사전에 합의를 하면 가능을 하긴 하겠죠. 근데 이제 문제 말씀하신 대로 회계 처리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오히려 이제 그 정규직 고용된 정규직들은 그렇게 돈을 못 주는데 프리랜서들은 최근에 크립토 업계에서는 거의 원화를 안 써요. 다 이제 USDT나 아니면 뭐 USDC나 BUSD나 이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걸로 뭐 가령 원고료를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용역비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대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런 거 받으셨던 분들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달러 가치가 또 올랐잖아요 최근에.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당분간 이 추세가 유지되거나 아니면은 뭐 IMF처럼 원화 환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 약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또 크립토 업계에서 이제 하시는 프리랜서들이 관심이 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런 것도 생기겠네요 하면 그게 이미 어디선가는 시도가 되거나 뭐 이렇게 한 번씩 한번 생각을 해보신 것 같아요. 사람 생각이 다 비슷하니까. 그러네. 이런 데도 쓰인대요 하는 거 있을까요? 저 최근에 듣기로는 키오스크에서도 코인 결제가 가능한 키오스크가 또 있다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국내예요? 네? 국내에 한국에? 제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키오스크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국내에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거랑 똑같아요. QR이랑. QR로 해서 다 할 수 있죠. 지갑 간 거래. 다 가능하죠. 하려고 하면 하는. 근데 궁금한 게 키오스크로 결제를 되게 만들어 놓으면은 밥 먹기 전과 후에 가격이 다르면 어떡해요? 그럴 수 있죠. 밥 먹기 전과 그거는- 후에 코인 가격이 달라져 버린 거야. 그거는 그냥 적당한 시점으로 합의를 하면 돼. 이제 내가 전문적으로 결제를 하는 쇼부. 결제를 하는 시점으로 하자. 뭐 네, 이렇게 해도 문 되고. 열고 들어올 때로 갑시다.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내가 나갈 때로 갑시다. 빅맥이 만약에 뭐 5,000원이다. 그러면 5,000원 가격에 맞게 그때 딱 결제 시점에 딱 그 뭐 비트 몇 이더 이렇게 떠주면 되지 않을까요? 딱 찍고. 빅맥 지수로. 네. 빅맥 지수로. 좋네.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 네네. 내가 생각할 때 이 빅맥을 햄버거를 먹는데 네. 빅맥을 주문할 때보다 나중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 그럼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게 이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빅맥 가격이 5,000원이다. 그럼 5,000원어치 투자하는 거랑 똑같아요. 매일이 도박이다. 네. 도박이 아니라 한 끼를 먹어도 내가 이게 오를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 생각해가지고. 근데 오를 결제할 것인가? 최근에는 말이 되는 게 원화 변동률도 그렇지 높네. 상당히 높으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원화가 변동성이 커졌어. 원화도 그렇지. 지금 또 좀 어마어마하게 좀 환율도 안 좋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돈을 외국으로 빼기 굉장히 어려웠고 지금도 빼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어떤 디지털라이제이션 때문에 사실 그런 게 되게 쉬워지고 있고 그럼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그거를 다 계산해서 할 수 있는 지금도 보면 굉장히 알뜰하게 소비하는 거에 목숨을 거시는 굉장히 그쪽에 집중해 있는 또 커뮤니티나 집단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고 성향들이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전혀 문제가 장기적으로 볼 때 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은 그 비트코인을 자녀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그 어떤 조그만 이렇게 결제 포스기 같은 거를 만들었어요. 포스기를. 그게 일단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오픈 소스로 제공하는 업체가 있고요. 기기는 그냥 자기가 알아서 뭐 아마존 같은 데서 사서 조립하면 돼요. 그래서 그 조그만 이제 계산기처럼 생긴 기기를 직접 만든 거예요. 그 기기가 뭐냐면 이제 계산기 같으니까 자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이제 자기 자녀가 심부름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시키는 뭐 어떤 올바른 행동을 했을 때 용돈을 주는 거죠. 용돈을 줄 때 그거 가져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금액을 써서 주는 거죠. 그 자녀한테 자판기와 연결된 월렛, 지갑이 있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그 아버지 어머니는 자녀가 컸을 때 물려주기 위해서 접근할 수 없고 그 자녀만 오직 나중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을 걸어놔서 진짜 이제 자산을 물려주는 그런 거를 이제 비트코인으로 하고 있는 주변 지인이 있어요. 야, 그거 열심히 해야겠네. 그 친구는. 예, 그러니까 한 번에 주지 않고 이렇게 뭐 저 어릴 때 뭐 심부름하고 아빠 구두 닦고 엄마 흰머리 꼽아주고 뭐 그러면은 이제 얼마씩 주던 거를 코인으로 준다. 그렇죠. 와, 희한하네요. 나중에 그것도. 그게 상속했을 당시에 그 가격이 너무 올라버리면 그 세금 문제도 좀 걱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네. 속 증여세 내야죠. 네. 성실 납세 해야 됩니다. 저는 또 좀 전에 말씀 시작하실 때 약간 물려줄 때 이제 그런 세금 좀 털어보려고 어떤 방법을 쓰고 있다더라. 네. 그런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귀여운 사건이었네요. 이렇게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월렛을 만들어 갖고 주고 있다. 납세는 잘 해야 됩니다. 그 회사에서 얼마 전에 사내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네. 빗썸 리서치 센터장님께서 오셔가지고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는 비트코인에 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네, 이런 내용으로 좀 강연을 해주셨어요.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하락장이 왔을 때 비트코인이 굉장히 가격을 잘 방어를 해줬단 말이죠. 네. 그래서 상승장일 때는 뭐 나스닥이라든지 코스피랑 비슷하게 올라갔는데 정작 하락장일 때는 그래도 약간 좀 디커플링이 와서 어느 정도는 하락을 잘 방어를 했다. 그래서 기관들이나 기업에서도 앞으로는 이 리스크 해치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는 좀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관심을 좀 가지고 있고 또 상승장이 왔을 때는 다른 기존에 있는
그런 지수보다도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상승 견인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미국에도 이미 뭐 잘 아시겠지만 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뭐 이런 데도 있고 코인베이스도 비트코인 투자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저희 국내에서도 이제 앞으로 좀 업권법이 마련이 되고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좀 어느 정도 조성이 되면은 제일 먼저 살 게 뭐냐? 그럼 저는 비트코인이지 않을까. 예, 그 다음이 이제 뭐 이더리움이고 나중에 이제 알트겠죠. 예, 근데 저 같은 이제 개미들은 이제 레버리지를 크게 당겨야 되니까 알트를 사모으고 있습니다. 항상 뭐 무슨 얘기하다가 저 같은이라는 말이 나올 때 눈이 슬퍼져요. 예. 아, 재밌는 표정이에요. 네. 네, 인생 정말 짧습니다. 확신에 차서 이렇게 얘기하다 근데 저 같은 저 같은 때 항상 이 눈썹이 내려가면서 네. 아 정말 재밌는 모든 표정. 개미 투자를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새를 못 잡고 슬퍼지셨네요. 네. 뭐 예전에는 2017년, 18년 요때는 실제로 그때 코인맵이라는 그 앱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코인맵이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한 가게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지도 위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뭐 한국의 몇몇 방송에서도 다룰 정도로 실제로 이제 그 광흥창역에 가면 카레 가게가 있거든요. 하래요. 예, 그 카레 가게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하는 거를 시연해 보기도 하고 그 가게에 가면 비트코인 가맹점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 오르면서 그 가게 사장님이 이제 가게를 접고 뭐 이제 여행을 떠났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거기 사고가 거북이? 네, 거북이 뭐가 있는 네, 카레 거북이 집이었었던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갔었는데 대학원 때 교수님이 항상 그 얘기를 하셨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절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으로 직접 결제를 해보는 그런 컨셉들의 가게가 많았는데 사실 요즘에는 쓴다고 하면 비트코인보다는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라고 해서 결제용 이제 네트워크가 따로 생겼어요. 그때 없었던 게 생겨가지고 그걸 많이 사용하는 추세고 최근에는 주로 자산으로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분은 얼마짜리 카레를 판 거예요? 그게 이제 궁금하네요. 결제할 때는 7,000원이었는데 먹고 나갈 때는 뭐 7,800원 그리고 계속 오르겠죠. 한 달 있으면 그게 이제 뭐 12,000원 되고 뭐 약간 이런 대박이다. 이런 사례도 있어요. 미국에서 그 대학 간 그 스포츠 리그가 되게 활발하잖아요. 2012년에 어떤 대학생이 이제 되게 라이벌 대학교끼리의 어떤 그런 미식축구 경기였나 봐요. 그래서 전국에 이제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고 이런 자리였는데 이제 어떤 대학생이 크게 팻말을 만들어가지고 QR 코드를 딱 받고 엄마 나한테 비트코인 줘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들었어요. 전국에 생방송되는 TV에 그게 잡힌 거예요. 쓱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TV에서 그걸 보던 대학생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대학 리그니까. 그걸 보고 이거 뭐지? 하고서는 그 QR코드 찍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제 비트코인 지갑이 나오고 엄마 나한테 보내줘 이렇게 문구가 뜨는 웨브사이트가 뜬 거죠. 그래서 그냥 보낸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비트코인 보내보자 여기 한번 보내보자. 그래서 22비트코인이 모였대요. 이야. 그때 22비트코인이 그때 당시 가격으로는 지금같이 이제 가치가 크진 않았겠지만 그러니까 보낸 거죠. 그러니까 보낸 거죠. 그러니까 재미삼아. 재미삼아 보낸 거죠. 저기 아프리카 별풍선 쏘듯이. 맞아요. 아 웃겼다 이러면서 보낸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친구가 재밌었다 이러면서. 그죠. 그 친구가 지금까지 그걸 가지고 있었으면 아마 22비트코인이니까 뭐 40억? 50억? 지금 제가 여기 이더리움 지갑을 좀 까도 될까요? 그래서 들고 다니면서 그럼 우리 넷이 한번 하시죠. 저 BAYC 사고 싶어요. BAYC 사고 싶어요. 그거 짤이 돌아요, 짤이. 그러니까 그 팻말을 들고 있는 그 사진, 그 모습 캡처를 해서 포토샵. 자기가 자기 QR코드를 포토샵에서 넣어서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이제 또 뿌리고. 그런 사람들도 있대요.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 알트코인 정도의 지위일 때 일어났던 일이고 최근에는 알트코인 관련해서도 이런 일이 되게 많은 게 코인으로 돈 많이 번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알트코인이 있겠죠. 그럼 이제 그 알트코인을 열심히 홍보하는 사람한테 그냥 돈을 에어드랍 해줍니다. 아 예쁘네 이러면서. 그냥 간택을 받았군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트위터 같은데 보면 자기 지갑 이렇게 해놓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왜 해놓지?라고 생각했는데 가끔 후원이 오는 경우가 있대요, 실제로. 그러니까 나는 비트맥시잖아요. 비트맥시인데 비트맥시로서의 활동을 엄청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으로 돈을 많이 번 분이 보시기에 아 너무 참 바람직하고 예쁜 청년이네. 이러고 이제 저도 연결해놨는데 아직 아무도 안 주세요. 아무도 안 줘요? 네. 아 이거 안 되겠네. 네, 팬만 한 번 들어야겠네.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저희 같아요. 티셔츠를 하나씩 맞추시죠. 자기 개인 지갑 QR을 여기다 딱 달고. 좋은 생각이다. 아니 오늘 지금 방송 들어 처음으로 눈빛이 이글이글. 아니 진짜 재밌으시면 쏴주세요. 아니 딴분들이 이런 말 하면 아 장난이겠거니 하겠는데 정효준 PD님이 그런 말 하니까 진짜 다음에 입고 올 것 같아. 그래서 무서워요. 이 광기 어린 눈빛이 정말 가끔 무서울 때가 여러 개 있단 들고 말이야. 있으니까 이렇게 또 종류별로 이렇게. 저 그것도 있잖아요. 최근에 들은 건데 무슨 그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그 피자 사 먹은 이야기. 네. 그래서 피자데이라는 게 또 그쵸. 우스갯소리로. 네네. 네. 거래소들이 많이 이벤트 합니다. 특히. 업비트에서 그 피자데이라고. 피자데이가 뭐냐면 그 비트코인으로 처음 피자 2판을 시켜 먹은 이제 사람이 있는데 무슨 피자였죠? 파파존스였나요? 파파존스. 네, 파파존스 피자라는 그 브랜드를 사 먹었는데 피자 가격이 비트코인 2만 개였나요? 1만 BTC. 아이고, 1만 BTC를 피자 값으로 냈고 파파존스가 그렇게 비싸진지 몰랐는데. 예, 두 판 가격으로. 근데 이제 이게 첫 번째로 공식적으로 이제 사용된 첫 유스 케이스이기 때문에 기념해가지고 날짜가 있어요. 그 이제 트랜잭션이 찍힌 날짜가 그 날짜에 특히 이제 국내 거래소들은 그날 피자를 많이 쏩니다. 이벤트를 재밌네. 뭐 거래를 얼만큼 하신 분한테 뭐 쏩니다. 내지는 뭐 선착순 몇 명 뭐 신청한 사람들한테 피자를 쏩니다. 뭐 이런 이벤트를 하죠. 도미노 주던데요. 그래요. 퍼포먼스를 줘야 약간 일종의 그 피자 사 먹은 사람들의 능욕 아닌가요? 다 같이 놀리고 근데 이제 그걸 이- 사 먹냐? 아 근데 이 DC 인사이드에 주식 갤러리라는 그 주식하는 투자자들의 커뮤니티가 있는데 네. 여기서도 사실 이제 피자가 되게 그런 키워드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 선착순 30명 피자 쏩니다 피자 이러면 쏜다. 이메일 쫙 달려요. 근데 이게 이제 한 10년 정도 전에 어떤 사람이 시작한 이벤트인데 네. 그런 거가 이제 벌써 한 10년 지나면서 약간 투자를 했는데 많이 벌면 뭔가 나눈다라는 느낌이죠. 자기가 이제 정보를 취득하는 커뮤니티 사람들과 나눈다라는 느낌도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피자를 쏜다고 해놓고 주소를 받은 다음에 착불로 쏘고 이런 것들. 받는 기분이 되게 나쁘네. 뿌려. 그러니까 이게 이제 DC 인사이드의 그 어떤 특유의 정서를 반영하는 그런 사건들이고 피자데이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과 이제 크립토 정서를 좀 반영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 가만 있어봐. 만 BTC면 얼마예요? 지금 기준으로는 1만 곱하기 3천만 원. 30만 원이라고 치면. 대박이네. 가질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100억, 100억, 1000억, 3천억 원? 아유 피자를 무슨 3천억 원어치를 먹고. 그분이 만 개를 그때 그렇게 썼잖아요. 네. 그때 당시 시세로 한 41불 정도 됐대요. 그게. 근데 4천 개가 남아 있었대요. 네. 그 4천 개는 또 몇 달 후에 컴퓨터 쓰는데 그냥 썼단 말이에요. 아이고. 1만 4천 개를 그분이 채굴한 건데 이분이 2019년인가 그 앤더슨 쿠퍼라고 되게 유명한 방송인 인터뷰에 나와서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네네네. 1만 4천 개를 그렇게 써버린 거에 후회하지 어떻게 않느냐. 생각하냐? 근데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진짜요? 쿨하게 대답했대요. 아 그럼 그 뒤에도 조금 더 이렇게 좀 채굴을 하셨나? 소문이 있어요. 아, 그분이 그쵸? 엄청나게 많은 채굴을 해서 이미 뭐 14,000개가 아니라 더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소문도 근데 있어요.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더 해놨겠지. 그랬을 수 있죠. 더 해놨으니까 그거로 뭐 피자도 사 먹고 한 거겠지. 그럴 수 있죠. 아 그럼 그 정도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약간. 야 정말 또 오늘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네, 당신이 잠든 사이에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 뭐 각종 또 이제 뭐 이렇게 사용처들까지 점점 이렇게 좀 커져 나가고 있구나, 확실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또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만나야 되는데 다음에도 나와주실 거죠? 네. 오늘 배 기자님은 오늘 원래 못 오기로 돼 있으셨잖아요. 네네네. 원래 해외 출장에 있었어요. 네. 네. 원래 싱가포르에서 또 싱가포르. 네, 요즘 싱가포르 갈 일이 되게 많아서 그러네. 가려고 그랬는데 안 가도 되게 돼가지고 전문 용어로 까였죠. 그렇군요.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항상 네 글자로 끝내고 있잖아요. 이번에 좀 여쭤볼게요. 네 글자 뭐 해볼까요? 아무거나 생각나는 거 네 글자. 피자 사줘. 피자 사줘. 좋습니다. 야 정말 아무거나 드셔서 당황스러운데요. 자 피자 사줘. 자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냐? 반말이라 좀 그런가요? 피자 사줘요. 피자 사줘. 저희에게 그 피자 사주는 일은 여러분이 많이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뭐 주위에도 알려주시고 그런 것들이 저희에게 피자를 사주는 일이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럼 오늘 4글자 피자 사줘로 말씀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당황스럽네요. 네, 끝부분만 보시는 분들은 되게 놀라실 거예요. 얘네들이 왜 갑자기 피자를 사달라 그러나. 네, 하지만 저희에겐 그 피자가 좋아요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주위에 알려주시는 그런 일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제발 좀 피자 사줘. 네, 인포맥스티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은요,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경제TV에서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